오늘도 남인이 전청조에 대한 얘기 빠지질 않네요. 근데 참, 제가 오늘 그 TBS 라디오 생방에 나가서도 사기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사기꾼들, 이런 형태의 진짜 사기꾼들은요, 거의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제가 거의 이 사건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전청조의 아버지부터 걔의 엄마까지 그 탐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게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이탈리안 잡 였던 것처럼 그런 형태.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건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은 명확한 거는 사기꾼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연쇄살인범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기꾼도 거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을 수사하고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경찰 내에 사기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서도 없을 뿐더러 있어봤자 별로 허접한 애들 뿐이고, 실제로는 검사에 어떤 검사애가 나와서 지가 사기 기법에 대해서 책을 썼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읽어보면 다 그냥 하나만한 소리. 정작 중요한 건 빠져있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폄훼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나라 범죄나 치안 이런 영역에서 사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등한시됐다. 그러니까 수사나 이런 대처 방안에서. 이게 남현희 전청조가 대질 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이거죠. 남현희의 변호사, 전청조의 변호사, 또 피해자, 그러니까 6, 7 이렇게 경찰은들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대질 신문하고 그럴 때가 문제가 아니라, 조서를 거기서 조서가 작성되죠. 확인하고 날인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전청조는 구속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사실 안에서 경찰 몰래 변호사의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남현희 쪽 변호사가 문제 제기해서 그게 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막바지에 조서 열람하는 절차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서를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근데 요거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그래 됐습니까? 그럼 다시 출력해 와서, 그럼 경찰이 왔다 갔다 하죠. 아니 그럼 경찰 한 놈이라도 여기 이렇게 있어갖고 확인을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다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태블릿 PC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아마 이 출력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전청조가 변호사의 태블릿 PC를 15분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남현희 변호사, 야 이거 안 돼. 너 구속 상태인데 이게 말이 돼? 말은 허락을 받고 하거나. 그래도 안 되죠. 왜 구속을 시킵니까? 바깥하고 여러 가지 통신 이런 걸 제한해야 되는 건데, 전청조 애가 태블릿 PC 했다는 건 결국은 인터넷을 했다는 거잖아요. 메일을 확인하고 아니면 뭔가 정보를 확인해 갖고 범죄의 증거를 응립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범과의 어떤 이른바 일종의 다른 어떤 증거 은닉이나 공범과의 다른 어떤 이걸 조사한 경찰 얘들도 등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위험한 자들인지를 한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인이 쪽 변호사가 문제 제기 안 했으면 얘는 계속 보통 그 조서 열람에서 그 이런 거 할 때 2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뭐죠? 1시간 넘게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기쳐갖고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 그 등신같이 있었던 경찰 애들이 책임집니까? 난 몰랐다 이렇게 해야겠죠. 이런 바보 같은 경찰 애들이, 이런 애들은 바로 징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구속된 애가 태블릿 PC를 쓰게 합니까? 그러면 그 변호사, 그럼 그 안에 한 사람이 있어갖고 하려고 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거나 제지를 해야지. 즉 말하자면 남의 측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해야지 겨우 변호사한테 PC를 돌려줬다. 경찰이 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청조가 어떤 목적으로 그걸 했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경찰이 보자고 하니까 변호사 나 못 보여주겠다. 영장 가져와라. 아니 그러면 이런 참 이게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경찰 놈들이랑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 사기꾼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제가 계속 남의 일을 옹호한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아니 객관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기꾼들은 진짜 위험한 자들입니다. 반드시 이 전청조가 그 태블릿 PC에서 뭘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누구랑 연락을 취해갖고 증거 은닉하거나 범죄 수익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공공범죄에 입을 맞췄거나,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애초에 변호사들이랑 짜고 그걸 가져왔다. 그러면 변호사들도 책임 물어야 되겠죠. 이런 한심한 수사도 수사도 제대로 못해 엉망해, 구속인 관리도 못해. 한심하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 사기 피해액이 16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발생하는 게 수십만 건입니다. 하루에 900건 발생하니까요. 곱해보십시오. 365를.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말에 못합니까 진짜. 참 한심하다 이렇게 한심한. 자, 오늘도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그냥 툭 치면 거짓말입니다. 오늘 검찰로 송치되는데 눈을 감고 마치 생각, 꼴값을 떠는 겁니다. 전청조 걔가. 속으로 막 웃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의도대로 다 되고 있으니까. 전혀 사기꾼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수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너무 한심하죠. 어쨌든 폐업한 병원에서 마약, 정확히 말하면 향정이죠. 프로포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무려 174만 개의 앰플, 거기서 적지 않은 양이 사라졌다. 2019년도에 2022년 폐업한 의료기관 929개소에서 마약류 의약품 재고 처리 사후 보고를 통해 받지 못한 것을 보니까 174만 개, 이른바 펜타닐, 레피펜타닐 4256개, 마약성 옥시코돈 5108개,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다 이제 이 마약류 향정입니다. 향정. 그거 섞어갖고 그거 먹고 빌빌거리고 헤헤거리고 그런 약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것도 감사원이 실제 13개의 폐업 의료기관을 샘플로 조사해서,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분실했다, 알아서 폐기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유통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거기 간호조무사애가 빼돌렸는데 어디 잊어버렸는데 걔가 어디 가서 팔아먹고, 실제로 양을 한 10분의 1밖에 안 써서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팔아먹고 지가 하고. 예를 들면 강남구소지 한 의원에서 보유하던 프로포폴 1936개를 그냥 폐기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디 간지 모르고, 경북 포항의 모 의원은
실제로 향정신성 의약품 5만 2천 개가 사실은 그냥 폐업해갖고 집에 갖다 놨는데 그 중에 반, 2만 7천 개가 아니 뭐 없어졌대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표자가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고발이 돼도 수사도 안 돼. 뭘 어떻게 돼도 안 돼. 실제로 이제 프로포폴을 앰플 단위로 해서 뜯어서 사용한 뒤에 남으면 그걸 모아갖고 이제 찌끄러기 해갖고 또 그 팔아먹는 애들, 간호사 전무사 애들이 있습니다. 잔량이 없다. 실제로는 잔량을 팔아먹은 거죠. 주사기 뽑아갖고 허위 보고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약 관리 시스템이 개판입니다. 문제는 여기 관련된 의사놈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자가 처방하는 애가 8,000명이 넘는다는데, 8,000명이라는데,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된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마약류 약품의 재고 관리가 실패했고, 폐업한 향정, 재고 관리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 갔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엉뚱한 데 찾고 있는 거죠. 이러고도 무슨 마약 청정국 따지고 지랄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꼴값을 떠는 거죠. 쟤들 어디 저쪽에서 줄줄줄 새는데 여기서 엉뚱한 데서 땅 파고 있으니 한심한 거죠. 이렇게 이지랄을 이게 떠들어대도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사후 보고나 사전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다 의사들의 밥벌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생각해보세요.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한 의사 중에서 그 서울대 의료관리학 전공원의 김윤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저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의사 증언을 얘기하니까 징계한다고 합니다. 의사협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의대 증언을 이분은 계속 오랫동안 그거 문재인 정권부터 주장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 막으려고 이제 징계하는 거예요. 해봤자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 서울대니까 의료관리학 교실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의료관리학 교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 임상의학들이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의사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 분야가 다 바로 갖춰진다고 볼 수 없지만, 최소한 공공의료 분야에서 최소 인력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또 흉부외과 이런 데 있잖아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이거 때문에 또 벌벌 떠죠. 의사들 파업하고 지랄지랄 할까봐. 제가 솔직히 아니할 말로, 파업해, 좋아. 환자들 수천 명 죽을 각오하고, 대신 법을 바꾸거나 현법을 바꿔서라도 이 의사들 이 밖으로 뺏어버린다. 아니면 바깥에 있는 외국인 의사들 전면 개방을 하든, 이게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거 가지고 권력을 부리고 힘을 부리고, 이걸 통제 못하면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결국 한심하죠, 솔직히. 이런 거 보면. 그나마 양심적인 그 김윤 교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탄압을 받는데 보호도 못하고, 좀 그렇죠. 2천만, 사실 그 한동훈이 그 지식화법이라든가 여러 이제 포퓰리즘적인 형태의 그런 그 중범죄자 수용 교도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미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이 됐던 내용이죠. 2천만 관광 속초에 이제 강원 북부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에 속초에다가 이걸 유치할 때는 여기는 경범죄자, 위험하지 않은 애들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기에 사동 몇 개 적어갖고 중범죄자.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부라든가 이런 데에 신뢰가 없어집니다. 그럼 지금 뭘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일회용품, 일회용 컵이라든가 빨대 이런 거 얘기해 보십시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정책을 가져가려는데 이제 총선 다가오고 뭐가 다가오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정부의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는 어떤 정책이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속초에 처음에 경범죄자만 한다고 하고 이제 와서는 중범죄 한다고. 그럼 세상에 어떤 지자체가 이렇게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님비 현상을 조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애초에 그러면은 어떤 특별 법을 만들어서라도 중범죄자 수용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뭐 상당히 많은 어떤 걸 주든가. 행정에는 신뢰가 중요하죠. 신뢰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에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막 떠들어대죠. 뭐 하고 뭐 제시카볼 만든다는 등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뒷책임은 책임지지도 못할 인간들이 그런 소리 해대면 행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 박진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이게 뭐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그 2015년 9월에 인터넷으로 시강습을 하다가 17세 여성에 대한 희롱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2016 문단 미투 운동 때 공개했고,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피해자의 명예훼손,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게 실형,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 거죠. 근데 2심에서는 원심 파기, 징역 1년 8개월에 실형, 그러니까 더 가중된 겁니다. 이 판결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왜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냐 하면은 본인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사건 항소를 취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사실 반성하는 것 같네? 그리고 또 공탁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성은 한지 모르는데 그런 것 같네? 라고 실제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사실은 실제적인 형태의 사과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없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는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은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판결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판사들이 항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뭐 공탁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 반성과 자백과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만 해고, 그리고 형사공탁이 악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명예훼손을 해도 뭐 기껏해야 뭐 벌금 좀 물고 집행유예 정도, 이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이은희 변호사는 얘기하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성희롱이나 성범죄의 가해자들이 딱히 그렇게 처벌이 그게 심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면서 판사들이 볼 때는 마치 반성한 것처럼 액션을 취하다가 실제는 그렇지 않고 계속 가해를 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종. 명백히 박진성은 유죄입니다.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2심에서 더 가중된 거는 실제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 어떤 범죄 관련된, 성희롱 범죄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확실히 기준이 될 수 있는 좋은 판결인 것 같습니다. 형량이 다소 아쉽지만은. 자, 여대생 자취방의 창틀에 몸을 구겨 넣었어요. 무단 침입이죠. 보니까 이게 CCTV에 찍혔네? 그 창틀에 넣어갖고 들어갔어. 침입했어. 보니까 거기에 뭐
뭐 오줌도 누고 물건도 훔치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기 뚜껑이 올라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무슨 문제냐면은 여긴 안 나왔지만은 얘가 조사만 받고 풀려났어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제가 다른 여러 사건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게 얘가 조사받고 풀려나면 얘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피해자 근처에 있잖아요. 보복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범죄를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이나 수사사법기관에 이런 어떤 의식이 좀 약하다. 이 침입을 왜 하려고 했냐? 당연히 성범죄겠죠. 근데 그냥 무단 침입이에요. 성범죄로 조사됐을까요? 아닐걸요. 분명히 이런 어떤 그 수사 사법적인 접근은 잘못된 겁니다. 즉 이거는 무단 침입이고 이거는 성범죄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구속이 안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피해자한테 보복을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뭐 합의를 종용하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럴 경우는 우리나라는 구속이냐 구속이 아니냐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법을 바꿔서 반구속 아니면 이런 종류의 범죄에서는 아니면 뭐 이런 전자발찌를 채운다든가 아니면 접근 금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피해자한테 접근 못하게 이런 그러니까 구속과 구속이 아닌 것 사이에 중간 정도가 있어야 된다. 즉 범죄에 맞는 형태의 인신 구속, 반구속, 뭐 3분의 구속 뭐 이런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즉 수요자 중심으로 수사사법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은 너무 공급자 중심이다. 이게 전형적인 겁니다. 이 여성은 이 여대생은 이 방에서 있겠습니까? 당연히 옮기겠죠. 그러면 피해자가 피하고 가해자는 여전히 거기서 살고 이게 정의가 맞습니까? 엉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엉망 얘기하냐면 엉망이니까 엉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엉망이니까 엉망이라 그러죠. 참.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지명자죠. 성범죄 감경,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로 1심에서 3년 6개월인 주한미 군한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주한미 군이 피해자 합의해서 그런 거다. 감형이 아니다. 글쎄요. 어쨌든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고 한 건 맞다. 2008년도에. 그렇죠? 합의했다고 형을 감해해 주는가? 그것도 1년 6개월. 근데 그 감해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합의를 한 거고 다른 형이 새로운 형 다른 혐의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강간하려 한 혐의에 대한 것이 깎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설명하는 건 뭐가 비어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여중생한테 출산까지 하게 한 그 개새끼 있죠? 그 40대 연예계 대표. 무죄입니다. 네가 그때 대법관이었지 않냐?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넘어온 걸 나는 그냥 확인만 한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나요?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 아니 대법원에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파기환송이 됐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듣고 대법원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이걸 하느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과 다르게 좀 더 정밀하게 봐서 다르게 봐서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스템 순응적이 아니냐. 글쎄 이 정도 조희대 같은 사람도 드물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에휴, 이 정도면 됐지. 윤석열 정권에서 대법원장이 이 정도
또 안 하면은 어차피 보수적인 애가 들어올 텐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대법관이든 대법원장이든 그가 한 많은 재판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하고 판단해야 된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판사들이 한 많은 판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판사들이 엘리트고 지들 다 잘났다고 지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면 사법 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판사들이 알아서 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수사기록 공개, 재판기록 공개, 판결문 공개, 이건 뭐 일단 하고 있지만 이것이 민주주의, 정의를 앞당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말을 해도 들어 처먹는 놈들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해야죠. 언제까지도 계속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정의가 쉽게 오겠습니까? 정의로운 세상.